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소아소화기 영양분과 이은주입니다.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에서 사용 가능한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염증성 장질환은 위장 간의 만성적인 재발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크론병은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 간의 모든 부분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소장의 끝부분이 회장입니다. 회장과 이어지는 대장 부위는 크론병에서 흔히 침범되는 부위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주로 항문과 바로 연결되는 부위, 즉 화살표에서 가리키는 직장이 가장 흔히 침범되는 부위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에서 시작되며 대장 전체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크론병의 내시경 소견입니다. 깊은 궤양이 띄엄띄엄하게 분포됩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궤양성 대장염의 내시경 소견으로 보통 점막 내에 남아있는 얕은 궤양이 연속적으로 분포합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이 정상 대장 내시경 소견입니다. 매끈매끈한 바탕에 혈관이 잘 보입니다. 내시경 소견이 정상일 때 염증성 장질환의 장기 예후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염증성 장질환의 장기 치료 목표를 점막 치유, 즉 내시경 소견을 정상으로 하는 것을 치료의 장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아 시기에 발병한 크론과 성인 또 60세 이상에서 발병한 크론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크론병의 세 가지 표현형을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장의 위치는 크론병이 흔한 침범 부위인 회장말단과 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위, 즉 회맹판 및 맹장 부위입니다. 첫 번째, 장벽이 두꺼워져 있는 염증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협착형이 있습니다. 회장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 약 절반에서 협착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장 또는 다른 장기와 새끼리 있는 누공형이 있습니다. 염증이 침범한 병변 부위는 소아의 경우 회장과 대장을 동시에 침범한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 대장, 그 다음 회장 말단의 순서입니다. 이는 성인 발병 크론과 동일합니다. 노인 발병 크론의 경우 대장 침범이 가장 흔하며 그 다음이 회장 말단이고 소아 성인과 다르게 회장과 대장을 동시에 침범하는 경우가 가장 드뭅니다. 근위 소장을 침범하는 경우 예후가 더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아 발병 크론에서 근위 소장 침범이 더 흔합니다. 진단 시 표현형은 소아, 성인, 노인 모두 염증형이 가장 많습니다. 진단 시 협착 및 누공이 있는 경우는 성인 발병 크론에서 더 흔합니다. 항문주의 질환은 소아, 노인 발병 크론병에서 성인 발병 크론병보다 더 흔합니다. 크론병의 자연 경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선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점차 누적되는 장관 손상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진단 및 증상 발생 수년 전부터 면역 반응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장관 손상이 시작됩니다. 질병 초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면 장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질병의 진행, 즉 협착, 누공, 농약 및 수술과 장관 손상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아 발병 크론병의 경우 성인, 노인 발병 크론병보다 질병의 범위가 진행하는 경향이 크고 누공 협착이 동반되면서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도 큽니다. 그림은 약 20년간 북부 프랑스의 소아 청소년 시기에 진단된 크론 환자 68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진단 시 염증형이 73%, 협착형은 23%, 누공형은 4%에 지나지 않았지만 15년에서 20년 후에는 협착형이 39%, 누공형이 32%로 질병이 복잡하게 진행함을 보여줍니다. 소아 시기에 발병한 궤양성 대장염과 성인 또 60세 이상에서 발병한 궤양성 대장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병변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항문 근처 직상방 약 15cm의 짧은 직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직장염, 염증 부위가 더 진행하면 좌측 결장염, 염증이 대장 전장에 있는 경우 광범위 대장염, 전 대장염이라고 부릅니다. 소아의 경우 성인 노인과 달리 전 대장을 침범하는 광범위 대장염이 가장 흔합니다. 또한
진단 시 광범위 대장염이 아니어도 질병의 범위가 진행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발병하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적으로 취약한 환자들 중에서 장내 미생물 변화 및 환경적 인자에 의해 면역 체계의 조절 장애를 가져와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아 발병과 성인 발병 염증성 장질환의 병인 차이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유전적 요인이 더 큰 비율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세계적 발병 추세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1859년 서양에서 첫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서양에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차차 발병률이 증가되었고 1950년대부터는 인구의 기하급수적 성장과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서양에서 첫 궤양성 대장염 환자 보고 이후 약 100년 후 1956년에 동양 중국에서 첫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동양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서양과 비슷하게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최근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발병률이 가속되는 것은 염증성 장질환 발병에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발병률에 대한 세계 지도입니다. 앞선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역은 산업화가 일찍 시작된 북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로 과거 발병률이 가속화된 시기를 지났고 현재는 발병률이 비슷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남미는 현재 발병률이 가속화되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발병 시각 초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국내 염증성 장질환 발병률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2005년부터 3년 단위로 발병률을 조사하였습니다. 시간순으로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선이 각 기간의 발병률을 말합니다. 그래프 가로축이 진단 시 나이이고 제가 직사각형으로 소아청소년 나이를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발병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론병의 경우 10대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궤양성 대장염은 20대 초반 발병률이 높아지고 40대 이후 발병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궤양성 대장염의 연령별 발병률 패턴은 크론병의 패턴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염증성 장질환 치료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는 첫째, 임상 증상의 호전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목표는 임상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혈액 검사 중 CRP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중기 목표는 대변 칼프로텍틴의 정상화입니다. 소아의 경우 성장 장애가 교정되어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장기 목표는 내시경적 소견 호전, 또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크론병의 경우 점막 전층 치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조직학적 치유를 고려할 수 있는데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자들은 경과 관찰을 하면서 각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시 치료 약제 용량 조절 및 새로운 치료 방법 도입 등을 고려합니다.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생물학적 제재도 모든 환자에서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도에 따라 투여하고 투여 시기를 앞당길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제재 이전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 치료는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치료의 목표는 현재 치료 목표와 달리 환자의 증상 완화만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00년대 생물학적 제재의 한 종류인 항-TNF 제제가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제로 적용되면서 염증성 장질환의 환자들의 합병증이 줄고 장기 애후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도 생물학적 제제 투약 이후 질병의 장기 애후가 좋고 성장이 유리하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염증 반응과 관련해 있는 물질인 TNF, 인테그린, 인터루킨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작용하는데 기전에 따라 한 TNF, 한 인테그린, 한 인터루킨 제제로 분류됩니다.
최근 소분자 제제도 치료제로 도입이 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현재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적응증으로 허가된 생물학적 제제는 항 TNF 제제에 속하는 인플리시맛, 아달리무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인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현재 표기된 생물학적 제제, 소분자 제제 중 리상키주마, 유파다시티닙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현재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상키주마, 유파다니시티닙도 최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향후 몇 년 이내 국내 사용 허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단백질을 말합니다. 반대로 화학적 합성으로 만들어진 약물을 소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특허 의약품, 그 제네릭 의약품은 소분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생물학적 제제는 다닌클로약체인데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특정 물질만을 목표물로 하여 그 목표 물질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림의 오른쪽이 생물학적 제제, 왼쪽이 아스피린을 나타냅니다. 복잡성으로 생각한다면 아스피린은 자전거, 생물학적 제제는 비행기 수준의 복잡성을 나타낸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복잡하고 사이즈가 큰 물질이어서 개발 및 제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단백질이므로 경구 복용 시 소화가 될 수 있어 경구 투약이 불가하여 주사 투약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몸이 외부 물질로 파악하여 이 약에 대해 항체를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약 효과가 감소되게 됩니다. 국내 사용 중인 생물학적 제제 종류입니다. 항 TNF 제제는 인플리시맛, 아달리부맙, 골리무맙, 항 인테그린 제제는 베돌리즈맙, 우스테키누맙이 있는데 소아의 경우 항 TNF 제제 중 인플립시맙과 아달리무밥 두 가지만 국내 적응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플립시맙은 성인과 동일하게 체중당 5mg의 용량으로 사용하고 0주, 2주, 6주 투약으로 관해 유도를 하고 이후 8주마다 주사하며 유지요법을 지속합니다. 약물 농도를 확인하면서 투약 간격을 4주까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달리무맙은 40kg 이상인 경우 성인과 동일한 용량을 사용하고 40kg 이하이면 그 절반 용량을 사용합니다. 2주마다 피하 주사를 맞게 됩니다. 정맥주사인 인플리시맙의 경우 약 투약 받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두 달마다 병원에 방문하지만 방문하면 3시간 전후로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피하 주사는 2주마다 자가로 주사를 맞게 되지만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두 약제는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효과가 모두 좋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치료를 계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소아 염증성 장질환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소아 크론병에서 추가 위험 요소가 없는 염증형 장질환의 경우 관해 유도 치료로 완전 경장 영양 또는 스테로이드를 제한합니다. 염증형 환자에서 유도요법 시작 12주 후에 생화학적 관해, 즉 혈액 CRP 수치 및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정상 범위에 도달되지 못하면 중등도 위험군으로 항 TNF 제제를 조기에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장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중등도 위험군으로 완전 경장 영양 또는 항 TNF를 고려하고 질병 범위가 광범위하고 궤양이 깊을 때 고위험군으로 항 TNF 제제를 조기에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착형인 경우 고위험군으로 협착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항 TNF를 조기에 고려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 및 수술 후 항 TNF 치료를 고려합니다. 관통형은 장천공, 복강내 누공, 복강내 농양이 있는 경우인데 고위험군으로 수술 및 수술 후 항 TNF 치료를 고려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적응증을 보면 6에서 17세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투약하는 것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단 시 질병의 정도가 매우 심한 환자들이 가끔 있지만 이 환자들의 경우에도 진단 직후 항 TNF 제제의 사용은 국내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년간 소아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항 TNF 제제의 사용은 임상 증상 호전뿐만 아니라 지속적 관해를 유지시키고 장기적으로 수술 필요성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주사약제이므로 주사 주입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으나 경미합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 경증이며 입원을 요하는 중증 감염은 거의 없습니다. 소아의 경우 성인보다 감염이 더 적으며 항-TNF 제제로 인한 중증 감염의 발생률은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자의 중증 감염 위험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림프종 및 악성 종양 발병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항-TNF 제제 단독으로는 다른 치료제와 비교하거나 성인과 비교했을 때 암 발생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단독 투약인 경우보다 면역 조절대로 병합했을 때 림프종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약물 사용 시 약물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면역에 관여하는 약물 사용이기 때문에 림프종 및 암 발생에 대해 가장 걱정이 많지만 발생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림프종 발생률을 높이는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지 않을 때 위험도는 매우 크다는 겁니다. 향후 몇 년 이내 심한 합병증을 가져와서 수술 및 삶의 질 저하 등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큽니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 자체도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질병 관련에 따른 영양실조, 수술을 포함한 합병증도 감염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아 허가증은 아니지만 생물학적 제제에 속하는 약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베돌리주맙은 인테그린이라는 물질을 차단하여 백혈구의 장내 이동을 방해하는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베돌리주맙은 2014년 성인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적응증이 승인되었으며 유럽 소아 염증성 장질환 가이드라인에서 항-TNF 제제 및 면역조절제 치료가 실패할 경우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이 약물의 사용은 아직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소아 연구는 제한적으로 최근 10개 연구를 리뷰한 체계적 고찰에서 궤양성 대장염 임상적 관해가 6주에서 36%, 14주에서 48%, 크론병 관해율은 6주에서 25%, 14주에서 28%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돌리주맙은 약물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므로 약물 시작 전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스테키누맙은 생물학적 제제에 속하는 약제로 이 약제 또한 베돌리주맙과 마찬가지로 유럽 소아 염증성 장질환 가이드라인에서 항-TNF 제제, 면역 조절제가 실패한 환자에서 고려할 것을 제안하지만 소아 저극증으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기전은 인터루킨 12, 23과 결합하여 염증을 줄여줍니다. 소아 연구는 제한적으로 2개의 연구에서는 52주 임상 관해를 40에서 60%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항-TNF 제제보다 안전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성인에 비해 소아 염증성 장질환은 더 심각한 표현형을 가지며 합병증으로 진행할 확률도 크고 성장 장애 또한 나타나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성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허가되면서 성인의 경우 치료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 이내 소아에서도 새로운 치료제가 승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